자, 금융 시스템과 금융시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융시장과 그냥 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시거나 뭐 혹은 회사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뭔가를 팔고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대가 어딥니까? 시장이라고 하죠. 이 금융시장은 이 구매자, 판매자 이렇게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뭐 물건, 뭐 재화, 아니면 서비스, 뭐 게임 아이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교환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교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오가는 그런 개념이고,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자금까지 조달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돈을 뭐 100원 주고 샀다 팔았다 라고 하면서 이 자금을 서로 조달하는 개념을 하나 더 입혀가지고 금융시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뭔가 처음부터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별게 아닌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꽤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결론부터 항상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뭐 챕터 1탄부터 저는 이 다음 장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결론부터 쭉쭉쭉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 금융 시스템, 자, 시장은 그렇고 이 금융 시스템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시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활동하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계속 이 주식시장을 쳐다보게끔도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따로 의미하는 어떤 정의 내리는 단어가 없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장 참가자들이 조직을 해서 뭐 시장에 참가한다든지, 혼자서 단독으로 참가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지노처럼 막 계속 주식시장을 꼬시듯이 막 홍보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를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주식시장이구나 라고까지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 금융 시스템을 형성하는 이 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증권,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 그들의 이제 역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비밀적인 것을 발설하는 그런 느낌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자로 사는 데 있어서 저처럼 이미 자유를 얻은 경우가 아닌 이상 불편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대단한 그 배경 지식이나 사전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놔야 이 말빨도 먹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제가 교과서에
적어 놓았지만 이 결론까지 다른 본인이 이해하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국가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 국가가 설립되고 흥망성쇠의 역사, 인문학, 철학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 금융을 중심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금융 시스템을 한번 정의해 보죠. 일단은 이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적어드린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 근세 시대까지 어제 힘이 넘쳐니까 폭력이었다 어쩌고 하면서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론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 새로운 정복 시스템입니다. 그냥. 예.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복하는 어떤 지배하는 지배계층, 지배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반인권적이고 뭔가 계급사회가 아닌데 계급사회인 것처럼 느끼니까 말을 안 들을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별도로 정해놓은 단어나 정의 내려진 어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융의 언어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단어로서. 자,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 뭐 일본, 중국, 뭐 개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요, 뭐 경제 발전, 뭐 혹은 GDP, 뭐 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그것이 개방되고 뭐 덜 개방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의 형성은 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에 싹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이미 이 강의를 들으실 정도면은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적인 느낌의 주식시장이 있고 중국스러운 이 공산주의 스타일의 주식시장이 있고 또 미국처럼 너무 개방적인 주식시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 주식시장이 다 다른 것처럼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다 국가별로, 개별 국가별로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시스템도 다 다릅니다. 네, 국가별로. 그래서 서로 다른 금융활동이 서로 다른 독특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글로 금융 시스템이 뭐야? 뭐 한국의 금융 시스템, 뭐 KRX에 들어가서 뭐 검색을 해보고 CME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뭐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중국 사이트 뭐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또 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지는데 금융 시스템이 이런 정치, 경제, 문화까지 그리고 그 나라가 형성되기까지의 그 어떤 역사, 문화적 요인 이런 것까지 싹 다 영향을 받아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할 수도 없고 정의 내려진 어떤 단어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피지배계층에서 적어도 지배계층까진 아니어도 누구한테 지배당하면서 살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 주변에 강력한 유닛들이 포진하게 되고 그제서야 그때쯤 되면 이제 제가 슬슬 야망을 펼치네 마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 혼자 아무리 잘나봐야 우물한 개구리고 저 혼자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100명 이상이 있어야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네 만에 할 수 있는 말이 그나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적당히 먹고 사는 게 아주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건요, 적당히 먹고 사는 거란 개념 자체를 이미 이 보통 사람들은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공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공해버리든지 그냥 뭐 힘들게 살든지,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적당히 성공한 것이 결국 크게 성공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비춰지는 거니까, 그죠? 뭐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더 중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그 정기 그 업데이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시작하는 게 금융 시스템의 정의인 거죠. 이걸 이제 또 세분화 쪼개가지고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엔 이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영화 매트릭스 나오는 건전지처럼 만들게 하는 일종의 통제 시스템, 정복 시스템, 그리고 지배 시스템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증권, 그다음에 중개기관, 그리고 뭐 대출자, 그러니까 돈을 꿔주는 놈, 돈을 빌리는 놈, 그리고 이 감독하는 규제 기구, 감독기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표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금융시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금융증권을 거래하는 이 조직적인 하나의 시장이죠.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죠. 사고팔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대로 안 되죠. 아무튼 시장이고, 금융증권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적 청구 권리를 가지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더럽게 어렵죠? 근데 그냥 넘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HTS를 켜서 그냥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걸 이렇게 어렵게 단어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과감하게 다 삭제를 하고 결국 정복 시스템이다 라고 교과서에 수록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놓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면 잠깐 스톱해놓고 유가증권이 뭐지 하고 구글에 검색하면 정말 친절하게 누군가 설명해놓고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보고 단어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 나한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면 유가증권이 뭔 소리지? 라고 하면 그냥 잠깐 스톱하고 그냥 유가증권하고 스마트폰 열고 그냥 구글에 치면 그냥 바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쓸모없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정말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어렵게 단어를 꼬아놨기 때문에 정복 시스템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정석적인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강의는 강의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해가지고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다 때려부수고 기득권들을 전복시키는 그런 아주 멋진 상상을 해보지만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계속 해볼까요? 그리고 이 돈을 꾸는 대출자, 돈을 꿔주는 사람들, 대출자들, 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은요, 돈이 좀 남으니까 잉여자금을 가지고 이 돈을 말 그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금융시장인 거예요. 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한 100만 원의 여유가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자를 10%를 붙여가지고 돈을 꿔줘야 가서 난 10만 원을 벌겠다라고 생각만 했어. 생각만 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쨌든 100만 원을 어쨌든 간에 돈을 꿔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딜 가면은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스템에 따라서 어딘가로 가겠죠. 그 어디가 어디예요? 네, 금융시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곳이죠. 네, 그런 겁니다. 좌우지간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돈이 남습니다. 반드시. 네, 그것이 이제 기득권들이 포착한 핵심 포인트죠. 아, 반드시 누군가는 부족하고 누군가는 과잉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챈 자들이 이 금융 시스템의 지배자들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볼까요? 금융 시스템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이 대출하고 차입을 원하는 이 시장 참가자들이 있고 그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중개하는 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시장이 되고 그것도 각각의 직업도 되고 그죠? 월급도 줄 수 있고 그것이 개별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곧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이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렇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이걸 그냥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된 그대로만 그 말씀을 읊어드리면 이걸 이렇게 정말 설명하기 싫다. 이 시장 활동이 각 개별 시장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일련의 체계적인 조직의 형태로서 연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시해 버리십시오. 예, 그냥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시장은 그냥 흘러간다. 캐시플로우다. 계속 자금이 흐르게 만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흐르게 하는 작동의 프로세스가 바로 시스템이 그냥 시스템이지 뭐 이거죠.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뭐 높다. 그래서 부의 창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위한 어떤 기대의 결과가 결국 어떤 돈이 많이 남게 되니까 그걸 그냥 썩힐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부자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잉여 자금을 또 빌려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을 갖다가 계속 꿍 하고 이제 쥐고만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어떻게든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 누군가한테 배우죠. 또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준다라는 의미가 대출자라는 의미라는 것이 굳이 어떤 자기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유지의 형태로서 그냥 이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미 한 200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자를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그냥 뭐 몇천억씩 생기는데 거기서 굳이 대출을 내줄 이유가 있느냐? 없죠. 네.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최종 대출자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어쩌면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원치 않는데 더 돈 벌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나오는데 뭐하러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주식으로 금융으로 어떻게든 돈을 불려보고 나도 부자가 되어보자, 재테크를 해보자라고 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개미들의 관점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지. 관점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복하거나 뭐 누군가를 지배해 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애초에 그쪽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모르니 주식 차트를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금을 이제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빌리고 싶은 사람이 존재하는 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발달된 어떤 금융 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말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 아무튼 이해가 되셨죠? 뭐 아래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현재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니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국가라는 얘기야 너 지금?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뭐 이 미국 그다음에 일본 뭐 재팬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뭐 각 국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 미국 소속이라서 뭐고 일본 사람이라서 뭐고 한국 사람이라서 뭐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는 19세기까지의 얘기죠.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21세기의 국가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일종의 광고판 그리고 선동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예를 들어 대통령도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길 지나가다가 그냥 문재인 개새끼 이래도 안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전에 박근혜 쌍년 이래도 상관없는 거고 그전에 뭐 이명박 쥐박이 이래도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옛날에 중세시대 때 뭐 임금님 욕했다가는 뭐 작살났었고 그리고 또 현대사만 얘기했어도 뭐 이승만 박정희 욕했어도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의 의미를 봤을 때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밖에 못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년밖에 못하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 그 누군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중들을 선동하고 뭐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뽑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뭐 공화당을 뽑아야 돼 이렇게 선동을 하는 데에 국가가 나서는 거죠. 누군가에게 조종이 돼서 그 누군가가 뭐예요?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 금융시장의 지배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버해서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이유가 이미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처음 개발했다라고 보면은 맞죠. 무슨 뭐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가 어쩌죠 이렇게 무슨 뭐 금융의 역사, 뭐 뿌리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로스차일드와 그 런던 은행의 역사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의 그 로스차일드가 이제 천민 출신 유태인들이죠. 그러나 결국 처음에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작동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들도 분열이 났죠. 록펠러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음모론에 불과하고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자연처럼 작동을 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이 시스템과 시장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만 이 세상 70억 인과 모두 똑같이 보고 있는 똑같은 이 차트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금융 시스템의 기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결론부터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과거에는 두들겨 패고 목을 자르는 등 물리적인 폭력으로서 겁을 주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지금은 이 대출해주고 보험으로 땡기고 연금 줄까 말까 너 잘못하면 연금 끊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좌 잔고 너 만약에 세금 제대로 안 내면 네 계좌 묶어버릴 거야. 그리고 네 통장에 있는 돈 그냥 싹 날려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로 이제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죠. 그게 바로 금융 시스템이 있는 이유, 기능 그 자체예요. 네. 그죠? 그래서 말을 더럽게 잘 듣잖아요. 막 카드 연체되면은 엄청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진짜 놀라운 게 현행 작동되고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그 잘못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 연체, 뭐 대출금을 못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겼을 때 감옥을 안 갑니다. 왜? 감옥을 보내는 게 이 금융 시스템 상에서 제일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엄청난 또 비밀인데 실제로 이거를 알아버리면 거의 무적이 됩니다. 아무튼 이걸 이해하실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 정도 그 대범하고 빠따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걸 알았다가는 노숙자가 되기 십상이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을 잘 듣게 만들잖아요. 너 카드값 엄청 썼어. 너 열심히 일해. 너 노동해. 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콩꾸녕 날 줄 알아.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서 막 책임감 막 부여하고 막 노동은 신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의미 부여하고 막 보람 막 이런 것들 하고 그 회식 같은 거에서 막 그 노동자들끼리 어떤 회포도 풀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고 뭔가 따뜻하고 뭐 의리 넘치는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 알려져 있는 이 국가란 시스템에게 모든 이게 금융 시스템이 그 창궐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이 금융시장 시스템 이 제대로 안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폭력이나 그 뭐랄까 어떤 군사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현행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몽땅 다 어떤 빚을 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국가라는 녀석에게
모든 빚을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뒤 기업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서로가 계속 얽히고 설키고 계속 무한의 고리를 이렇게 계속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을 꿔주게끔 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을 꾸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돈을 갚고, 그러면 얘는 또 이자를 먹고, 또 돈을 꿔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또 꿔고, 또 노동하고, 또 꾸고, 이거 반복. 그죠? 이 시스템의 무대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엉클어졌을 때, 야, 망하면 어떡해? 했을 때 그 책임을 싹 다 국가가 져버리는 그런 구조. 네, 이것이 바로 금융 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제가 적어놨죠. 금융 시스템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출도, 보험도, 연금, 계좌 이체 이런 것들 세상에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대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놨죠. 여기까지가 기능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정석적인 부분,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알아야 될 어떤 진실 같은 내용이고, 그래도 이제 뭐랄까 일반인들한테 또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버전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죠? 또 어려운 단어를 몇 개 쓰겠습니다. 이 정석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금융 시스템의 이 기능은요, 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돈을 땡겨 쓰는 차입자, 그죠? 이 둘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자금 융자 그리고 자금 차입 관계를 설정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이다라고 일단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비효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내가 여윳돈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0만 원을 꿔줘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좀 벌려 그래. 근데 대체 100만 원이 필요한 가난뱅이는 어디 있지? 그리고 그 가난뱅이가 과연 따박따박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검증하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자금 공급자의 입장,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주고 싶은, 대부업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있었을 때 너무나 비효율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다 이 시스템 안에 구겨 넣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안에 브로커도 있고 무슨 발행기관도 있고 뭐도 있고 감독기관도 있고 뭐도 있고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계화된 조직화된 제도권 금융시장 안에서 거래를 해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창 말 많았을 때 그놈의 그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되네 마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게 이 금융 시스템이 사실 해야 되는 일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융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금융학을 전공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금융 시스템이 전적으로 하는 기능이라면 사실 먹튀를 하는 것에 대한 감독 관리 이겁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시장에서는 만약에 돈을 꿔줬는데 그래서 부채 증서가 발행이 됐어. 근데 돈 꿔간 놈이 그냥 잠수를 타버렸어. 그럼 걔네를 추적하고 걔네한테 뭐 추징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뭔가 법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 묻고, 그다음에 그것이 법으로 상정이 되었느냐,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런 관련된 법을 만들어 주었느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금융 시스템이 하는 일, 금융 시스템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뭘 말씀을 드리면 될까? 어디 보자. 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군요. 좋은 게 있네.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 직접 만든 그림입니다. 시장이 있고, 중개기관이 있고, 작은 공급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고. 자, 이게 뭐겠어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먼저 금융시장.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은 말 그대로 무대, 무대입니다. 여기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돈을 꿔주고 싶은 사람, 공급자, 나 돈 꿔주고 싶어. 그래서 돈을 꿔줬어. 그리고 돈을 갚았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고 차입자들, 그것이 개인도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정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가서 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부채 증서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출 혹은 뭐 MBS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채권, 보통 채권이죠. 채권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바로 러시안 캐시까지는 아니고,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중개기관이 있는 거죠. 러시안 캐시, 뭐 산화머니,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걔네들은 이제 중개기관인 거고, 소위 말해서 사채꾼들, 사채, 정말 옛날 쌍팔년도 그 건달 영화를 보면 돈이 되게 많아. 어떤 창녀촌 같은 데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왕창 모은 어떤 거부가 있어. 그 사람이 돈을 굴리려고 해. 그리고 돈을 이제 꿔주죠. 힘든 사람들한테 직접. 누구? 창녀들한테 돈을 꿔주는 뭐 그런 장면들, 어떤 영화를 보면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설명드린 요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그다음에 주식증권, 주식 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이 금융 시스템은 사실 이 채권, 주식,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증권들뿐만 아니라 통화도 있습니다. 통화에 관련된 것들이 스왑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입자가 그렇죠. 이걸 설명할 때는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바로 뭘로 할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네. 여기 있다. IMF가 터진 대한민국. 그죠? 그러면 공급자인
뭐 미국, 즉 얘네가 IMF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터졌어. 그러면 중개기관 따윈 없이 그냥 바로 차입을 해버리죠. 대신에 조건을 걸지. 니네 뭘 개방하고 뭘 개방해라. 그래서 IMF가 같은 금융 외환위기가 터지면 작은 공급자가 직접 나서서 시장과 별개로, 금융기관과 별개로 이런 것들 다 미국의 누군가에게 다 인수시킨 다음에 그냥 깡패짓을 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도 이 금융 시스템의 하나이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짤막하게 미리 보기를 올려놓은 것 중 하나가 유동성 장세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것도 거기서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기득권층의 어떤 정복 시스템을 하나를 예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 보여드렸죠. 금융시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입수하고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리했던 어떤 결론들, 이런 것들과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관점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어떤 포지션을 열고 그다음에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청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라이프가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기술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 넥스트 기술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게 뭐 지금 가장 이 현재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근데 블록체인이 사실 뭐 미적미적거리고 여전히 이 금융 시스템의 지배자들이 블록체인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이 금융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100%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성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챕터 1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2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